마이클 샌델은 참 여러분이 잘 아시죠? 정의란 무엇인가 정부 그 이후에 돈을 할 수 없는 것들을 썼는데 우리나라의 연세대학교에 2번 정도 왔다 가서 강연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한국에서 뜬 사상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사람이 강연한 거 동영상 잠깐 봤는데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의 교양 과목이 저 정도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되게 진지하게 손 들고 질문도 하고 말하는 대단하다 했는데 뭐 이렇게 연출된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나올 수가 없대요. 수업이 진짜 수업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스타 강사를 해가지고 자기 학교에 그런 거를 알리기 위해서 완전 근데 여러 가지 굉장히 쟁점될 만한 토론 주제를 잘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전개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한 핵심적 가치가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 문제에 있을 공동체주의자예요. 경제 문제에 있을 자유주의자는 아까가 아니라 지난번에 말했던 애덤 스미스의 시장 경제, 시장 지상주의 이게 자유롭게 장벽을 넘어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자유주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공중 부익부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도 다 낙수 효과라든가 자연 발생적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게 내버려두는 시장의 원리다. 네, 인위적으로 국가가 개입해서 시장에 개입하는 거 아니다. 이런 원칙인데 이 사람은 공동체주의자로서 국가의 어느 정도의 개입을 인정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자유주의가 너무 만연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서 자기 주장을 펼쳤는데 일본이 사죄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도 이 사람이 주장을 해요. 정의란 무엇인가. 왜냐하면 그게 개인주의 입장에서 보면 왜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를 내가 사죄해야 돼? 라고 하는 관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관점에서 하게 되면 역사에 대한 반성도 없고 인간이라고 하는 게 선사적 자로서 존재하는 건데 할머니 할아버지 없이 부모님 없이 내가 개별적으로 존재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또 근대적 개인주의의 문제점이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공동체주의를 회복해서 그런 관점에서 서로 잘 되는 공동체 만들기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에 서 있는 마이클 샌델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상이고 반일 인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죠. 엄밀하게 말하면.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명박 정부 때 이렇게 인기를 끌고 연세대학교에서 이렇게 완전 연세대학교는 이제 유명 인사를 이제 특강 강사로 돌리고 학교에 이런 거를 알리기 위한 것도 굉장히 컸죠. 근데 이 사람의 주장이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논리와 인권하고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기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랬는데 이제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나름대로 경제를 바꿔보려고 했었습니다. 그 일환이 정운찬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고 총장 출신인 사람을 총리로 임명을 해서 근데 그 총리 임명됐던 정운찬이 가지고 있었던 경제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이런 마인드예요. 그래서 초과이익 공유제라는 걸 해야 된다. 해가지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초과이익이 된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걸 안 지켰죠. 정운찬 총리가 안 듣고 그래서 지금 이 중소기업이 만약에 그때 그런 게 돼가지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서 불화수소를 직접 만든다든가 경쟁력이 있었게 됐다 그러면은 상황이 달라질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우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청관계에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할 수가 없었고 실제로 이런 사건이 나오니까 중소기업은 우리가 그거 개발해가지고 했는데 시장이 없어서 팔로가 없어서 그냥 그만뒀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다행히 이제 지금은 이제 외부의 어떤 적에 의해서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됐고 이게 지금 우리가 기술 독립 우리가 독립운동을 못해도 이런 해가지고 기술 독립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로 인식이 됐었고 이모 정부 때도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박영선 그 중소기업 뭐 장관을 새로 만들어서 임명할 정도로 그 가치를 이미 알고 있었고 빨리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봐봐요, 그죠? 박영선 장관 지금 그야말로 이제 중소기업 지원해서 빨리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 기술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약간 문재인 정부가 추구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의 스텝이지 않은 꼬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원래 대기업에서 좀 돈을 좀 더 걷어가지고 이 사회적 약자, 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투자하려고 했는데 지금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국가가. 그래서 약간 원래 의도했던 것과 그냥 다른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된 것 같고 그런데 어제 보니까 또 지소미아를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나오기 직전에 시간이 여유있길래 우리나라에 있는 신문을 쫙 스킵을 했는데 머리 기사에 역시나 다를까 조선중앙동아를 논신에 삐딱하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팩트를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미국하고 아무가 안 좋아질 것이다 라는 식으로 단정적으로 그 머리 제목을 잡았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의견이겠지만 1919년 이후로 처음으로 제 100년 만에 한국이 일본하고 맞짱 뜨고 있구나. 그러니까 대면했어야 되는데 한 번도 직면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진짜 굉장히 확실하게 대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계속 갈 경우에 우리나라 피해도 많고 일본도 피해가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어쨌든 이 기회를 통해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과는 다른 뭔가 독립적인 주체의 독립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너무 이렇게 의존적이고 너무 그렇단 말이죠. 조한말 고종이 처했던 상황과 비슷한 것 같아요. 러시아와 이 중국과 일본과 미국 사이에서 각각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자기 이익이 더 잘 될까, 이익을 반지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단독 판단은 굉장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더 떠오르는 거는 베네수엘라인가 문제가 뭐냐면 두 개의 대통령이 있어요. 하나는 국회의장이 자기 대통령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는 이미 대통령으로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대통령으로 있는 사람은 러시아하고 중국이 지원하고 이 내가 대통령이다라고 얘기하는 국회의장은 미국이 지원해요. 영국이나.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서로 다른 입장에서 내전을 하고 싸우게 되면 이게 심각해지잖아요. 근데 둘이 싸우게 되면 그거를 지원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래서 그 국회의장 쪽이 이기게 되면 미국하고 교류를 하게 되고 영국하고 뭔가 교류를 하게 되고 그런 주도권을 자꾸 운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아서 자기가 이익을 해서 국가를 안정시키는 측면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위험하게 종속되는 거죠. 제 생각에 우리나라 교환말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내부 단속도 안 되고 단결이 안 돼요. 그래서 북한하고 아마 남북전쟁을 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일본도 크고 이런 식의 그러니까 내부 안에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이걸 문제 친타 통치 이런 거 말고 자체적으로 정치적으로 별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세력이 뭔가 잘 푸시탄단 눌러가지고 그 세계 역학관계 속에 우리나라에 휘말려 들어가서 독립하지 못하고 굉장히 힘든 역사를 겪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 유튜브를 검색했더니 걱정이 돼서 만약에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이런 맞짱을 뜨면 어떻게 될까? 근데 그 군사 무기에 있어서는 일본이 6이다 그러면 한국이 7이더라고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육군은 뭐 거기 유튜브에는 그러더라고요. 육군이 미군과 싸웠을 때 40일을 버틸 수 있는 세계가 한국밖에 없다. 중국하고 육군하고 중국 육군하고 한국 육군이 붙었을 경우에는 역시 대한민국 육군이 40일을 버티는데 다른 나라는 일주일도 못 버틴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스텔스기를 60대를 구입하잖아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스텔스기는 제일 핵심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레이더에 안전해.
그러니까 북한에 가서 왔다 다 평가하고 나와도 왔는지 몰라. 네. 그게 60대 하고 있다 그러면은 군사력 장난 아니죠. 인도, 그러니까 세계 군사력 2위, 러시아, 중국, 인도 몇 개, 5개, 6개 빼면 그 다음에 한국이에요. 우리가 몰랐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일단 잽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냥 같이 무기 그냥 평균 비교를 해도 비교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미사일로 이제 내가 승부수를 보는 건데, 어쨌든 그런 식의 이 경쟁의 한복판에 이 시장 경제가 있습니다. 왜 아베가 그러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결국은 이제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이제 뒤쳐졌거든요. 중국은 이미 커서 자기 옛날에는 청일전쟁에서 이거 뭐 러일전쟁에서 이겨서 이 동아시아 패권 국가였는데 중국이 이미 커버렸단 말이에요. 세계 경제력이 자기 2위자를 눌러갖고 중국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근데 한국이 이제 삼성의 반도체 시장에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반도체 시장의 50%,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에서. 이 미국한테 밀려서 반도체 시장이 이제 일본이 끝나는데 지금 이제 한국한테 밀리게 생긴 거죠. 지금 잡지 않으면 영원히 못 따라갈 거라 생각하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푸시 이런 게 굉장히 크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이게 다 이제 시장 논리인데 제 생각에는 일본이 좀 미국 페리 제독이 이끄는 흑선을 보고 쟤네들 엄청난 무기 갖고 있구나, 우리가 저런 무기 갖고 있자로 쟤네들 뒤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도 공포심 때문에 부국강병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독립되려면 경제적으로 잘 살아야 되고 독립돼야 되고 그다음에 군사적으로 강해야 된다 이것만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에 저는 그런 지식인들 사고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 지금 아베예요. 근데 아베 요시다 쇼인이라고 하는 그 메이지 유신의 이데올로그 역할을 했던 사람 되게 존경한대요. 근데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보니까 뭐 그런 주장을 했더라고요. 미국하고 영국한테 불평등 조약으로 손해본 거를 중국하고 한국한테 그대로 해서 만회해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들이 계속 깔려 있으면서 여태까지 온 건데 그 안에 다 무역 전쟁, 자본주의 경쟁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관점. 그리고 마이클슨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최연소로 하버드대학 교수가 됐고 한국에서는 2,500년 한국에서 강의했고 핵심 내용은 돈으로 할 수 없는 것과 살 수 있는 것이 철학적으로 구분된다. 시장 논리가 확정되어 가고 있는 오늘날에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존재하면 이러한 가치들에까지 시장 논리가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이게 이제 마이클슨들이 얘기하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책에서 구별하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시장 경제고 하나는 시장 사회. 시장 경제는 생산 활동을 조직하는 소중하고 효과적인 도구예요. 그런데 시장 경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대 미군의 해결책을 제시했던 근대 시장 경제. 그때까지는 굶는 사람도 많고 경제도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들어서면서부터 굉장히 많은 변화와 발전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그게 발전을 해서 시장 사회가 돼서 시장 가치가 인간 활동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가는 일종의 생활 방식인 거죠. 그래서 시장 경제는 없어서는 안 돼요. 우리 시장 경제가 없어서 사회주의로 가자 이건 안 돼. 근데 시장 경제가 갖고 있는 극단적인 문제점, 시장 사회 이것이 뭔지 그걸 좀 잘 살펴서 시장 경제 속에 살면서도 시장 경제가 지나치게 나아갔을 경우에 생길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를 결정할 때 기준이 뭐여야 될까?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보통은 그냥 가치 결정의 기준은 돈이 되냐 안 되냐, 비싸냐 안 비싸냐 뭐 그런 관점에서 평가를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평가하지 말고 다른 관점이 좀 더 개입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쌤들이 중요한데 만약 모든 것을 사고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길 수 있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재산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은 더욱 살기 힘들게 될 것이다. 돈이 모든 차별의 근원이 될 것이다. 정치적 영향력, 좋은 대학교를 학교 성장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걱정 안 하셨으니 대치동인데. 그러니까 재산이 넉넉한 사람은 더 살기 힘들게 될 것이다. 이건 뭐 당연하죠, 그죠? 실제로 미국 뉴올리언스인가에 그 카트리나가 와가지고 이제 집이 다 무너지고 막 망가지고 그랬을 때 가진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에 호텔에서 그냥 이렇게 너무 잘 지내주고 있었는데 못 가진 사람, 없는 사람들도 그냥 그런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어쨌든 뭐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확고하게 드러나죠. 그런 사람이 돈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 위기를 충분히 뭐 모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바닥에 내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다음에 뭐 요즘 뭐 조국 문제가 된 게 이런 거잖아요. 그분 때문에 그런 말이 만들어졌다고 그러고요. 강남 좌파라는 말이. 강남은 잘 사는 사람들 모인 곳이잖아요. 근데 좌파는 지난번에도 이것이 민주주의, 조선민주주의 있는 거 아니고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좌파인데 모순되잖아요. 좌파하려면 강북에 살아야 되는데 강남에 살면서 좌파하는 건 약간 모순된다라는 그런데 강남 좌파는 안 그러는데 워낙에 아버지가 부자였나 봐요. 그래서 사람인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생각하면 좀 더 사건을 보면 너무 그 조국 그 기사가 너무 머리 기사 많이 나와서 뭐가 사실이고 뭐가 아닌지 판별을 못 하겠어요. 그 사람 얘기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일방적으로 여러 가지 언론에 의해서 나오는 얘기만 나온 상태야. 제 입장에서 조금 더 들어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때는 그랬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내 아들이 그때는 그다음 사건이었는데 영어 외국에서 공부하고 대학 들어가시는 그런 루트가 있었던 시절이었다 뭐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판단이 안 서요 저는. 어쨌든 우리 맥락에서 봤을 때는 모든 차별의 근원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컨설팅 아이들 고등학교 때 컨설팅 맡기면 돈 주고 꽤 들더라고요. 그래서 맞춤형으로 애 성적하고 이런 거 다 맞춰가지고 돈 주면 어디 대학 갈 수 있는지 다 안내를 해가지고 지금 뭐 해야 되는지 다 맞춰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 돈이 없어서 그걸 못해. 우리 애가 지금 고2인데. 네. 중요한 사회적 가치가 변질될 것이다. 아이들에게 돈을 더 챙기게 하기. 이방들이 먼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 아들이 고2인데 책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충동이 일어요 가끔. 야, 그럼 마이클 셀들이 돈을 할 수 없는 것들 다 읽고 독감, AF인데 한 매 정도 준비하는 거 쓰면 아빠가 문화상품권 10만 원 줄게. 이런 하면 애가 좀 읽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뭐가 문제일까요? 동의하세요? 아니요? 왜 동의 안 하세요? 아버지 돈 주는다니까 이거는 네? 그죠? 돈 안 주면 아니니까 더 큰 문제는 뭘까요? 예? 네? 그것도 저도 대학에서 논문 교수님들이 이 방학 때 힘든 게 뭐냐면 1년에 논문 한두 편은 써야 돼요. 그 등뒤에 요즘 조국 보는 유명한데 이 학술지가 세 가지가 있어요. A급, B급, C급이 있는데 딱 B급, C급은 인정을 안 하죠. 대학에서. 대학 교수 어플라이 할 때도 A급 등뒤에 논문 3년, 최근 3년 동안 몇 편 이상 기준이에요. 교수가 돼도 1년에 한두 편씩 써야 돼요. 근데 1년에 한두 편 쓰라면 교수들이 논문 쓸까요? 안 쓸까요? 힘들어요. 힘든데 학기 중에 강의해야 되면 방학 때만 시간이 없는데 방학 때 써가지고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하냐면 논문 한 편당 200만 원씩 줄게.
어떻게 생각해? 그래도 안 쓰는 교수님도 많은데, 네, 실제로 우리나라 모든 대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쓰는데 돈 200만 원 받기 위해서 돈을 쓴다, 논문을 쓴다. 그렇죠. 어떤 느낌이시나? 대충 그런 생각 안 드네. 네가 학자냐? 학자가 공부하는 게 당연한 거고 책을 읽고 논문 쓰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걸 돈을 개입해가지고 돈 벌기가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면 돈 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되잖아. 아이가 책을 읽는데 돈 벌기 위한 목적으로 책을 읽는다. 그러면 책 자체가 주는 즐거움, 자기가 자발적으로 궁금하고 호기심이 생겨서 읽어야 되고 그런 원칙에 따라서 책이 읽혀져야 독서 고유의 의미가 살아나는 건데 본질이 왜곡된 거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책 읽는 거고 돈 벌기 위해서 논문 쓰는 거라 하면 이게 본래 본질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개입되면서 원래는 되게 좋은 취지였고 좋은 의도였는데 돈이 개입되면 이상하게 변질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회가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뭐든지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익숙해져 있어. 시장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애 돈 줘, 나 돈이 여유가 있어서 애 돈 줘가지고 책 읽혀가지고 애가 똑똑해진다면 뭐가 나쁜데 이렇게 말을 하면 하고 있잖아요. 뭐가 나쁜데? 사회가 부패해질 것이다. 대학 입학 허가제를 경로에 붙여서 학생들도 이거하고 토론할 때 이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기회 입학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안 된다. 밤새서 공부했는데 공부도 안 하는 애들이 부모 잘 만나가지고 나랑 똑같이 대학에 온다는 거 말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다른 질문을 바꿔요. 그 학생이 아버지가 진짜 돈이 많아가지고 한 100억 정도를 기부한다. 그래서 너 4년 동안 장학금을 낼 수 있다. 여기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공정 경쟁, 질서, 사람이 그 본질적으로 취해야 할 태도 이런 것들이 시장 경제가 되면서 왜곡되고 변질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 왜곡되고 변질된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문제점이라는 걸 의식하지 못해요. 마이크 센트의 기여는 우리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네가 뭐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그래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그런 문제를 제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앞에서의 문제는 부패고 이게 불평등이에요. 그래서 선착순, 우선 탑승권, 대리 주석이 저는 경험 안 해봤지만 그 공항에서 기다릴 때 돈을 더 내면 그냥 안 기다리고 그냥 가는 게 있다며요. 네. 경험해보신 분은 다. 저는 경험 안 해봤는데. 네. 네? 아, 보신 거죠? 강남에 사셔서 다 경험하셨구나 라는 생각했는데 그때 뭐 대리 불석이 그죠? 돈 줘가지고 내가 진짜 안 갈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전담의사제도 그러니까 돈을 좀 더 주고 내가 많은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그 의사가 내 집으로 오거나 맞춤형으로 아무 때나 내가 시간 맞추고 가면 의사가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돈 여유가 있으면 이런 것도 많이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나 다 주셔야 되는 가치에서 보면 불평등한 거죠. 그다음에 성적이 좋은 학생에게 주는 상금, 성적이 못 학생에게 벌금을 주는 거, 그 인센티브 제도, 카이스트에서 자살이 일어났던 게 그런 거죠. 그다음에 부패, 아까 말씀드린 책을 주고 돈을 주면서 독서를 장려하는 것이라든가 선물의 현금화, 기부금 입학제, 그런 축사 판매, 그런 축사 판매도 있고 최근에 학생들이 저한테 곧 처음 들어봤는데 그 하객 알바도 있더라고요. 하객으로 가서 그냥 네. 다 아시는 거예요? 하객 알바도 아셨어요? 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결혼 본래 의미는 친척이나 아는 사람들하고 박수 진짜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동원된 거야, 돈 주고, 그죠? 그런 것들이 부패죠. 본래 본질에서 왜곡된 거. 죽음에 대한 도가
그건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유명 인사 예를 들면 그 오바마 대통령의 죽는 날짜 알아맞히기 회원들이 1000명이야. 가장 근접한 날짜에 맞춘 사람한테 몰아주는 거. 좀 아니다 싶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한테 피해 같은 거 없고 우리끼리 그냥 죽는 날짜 알아맞히기 위해서 돈 주고 돈 벌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생명보험제도라든가 또 그렇게 이건 지금 사례가 구체적으로 장례식 생명보험제도가 뭐 떠오르지 않는데 어쨌든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제 쌤들이 주장하고 있고요. 뭐 대행업체에게 사과 위탁하기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에서는 중국 사회들이 친구한테 뭔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자기가 직접 가서 사과하기 뻘쭘하니까 대행업체한테 대신 사과 돈 주고 대신 사과 꽃다발 이렇게 하고 다 알아서 사과해 주는 거 그런 업체도 생겼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특정 광고 자기 선점하기라든가 뭐 야구장 이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라든가 또 대학생 머리 여기다가 코카콜라 이렇게 코카를 써가지고 1년만 학교 다니면서 이걸 하고 다니는 네 돈을 벌까요? 머리 이렇게 그런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런 것도 많고 샌들이든 예를 들어 보면 우리나라에서나 차원이 다른 엄청나게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돈이면 다 되는 그런 것들이 틈새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을까, 돈으로 사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은 뭘까? 이거를 진지하게 물어봐야 되는데 이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원칙적인 가치죠. 사람이라는 사람으로서 같이 인간관계를 맺고 또 그 평등한 인격관계 속에서 어떤 외부에 다른 것이 개입되지 않은 그런 원칙적인 관계가 형성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걸 우선시해야 되는데 그게 우선시되지 않으면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고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때도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수원에 삼성이 있잖아요. 이 삼성의 뭐죠? 염태영 시장하고 아는 사람을 제가 알아가지고 거기 토지관리 분을 이제 시민강자가 아닌데 오셨더라고요. 디프리하고 참여하시다가 친하게 됐는데 그분이 지나가면서 저한테 삼성전자의 직원이면 그렇게 고자세요. 왜 고자세냐 그랬더니 수원이 자기들 때문에 못 산다는 거죠. 엄청나게. 그 예를 한번 들었어요. 어떤 차가 갑자기 버스 전용차로 막 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 차는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달릴까? 달리면 그게 물체인데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샌들 이거 떠올리면서 아마 저 사람은 삼성전자 직원이라는 거니까 거기 가가지고 자기가 가서 처리할 일이 그날 그 처리해서 얻을 수 있는 1억인데 벌금 10만 원을 내고 20만 원을 내고 그거에 비하면 뭐 위반하는 그런 문제가 안 있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들은 거기 위반하는 자체가 다른 게 무서워 아니라 돈이 무서워서 위반을 못하는 거죠. 돈이 많은데 그런 거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 그리고 하여튼 그런 식의 가치 전도가 우리 사회에 충만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당연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시장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인간 삶의 가치가 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데 시장 사회, 시장 경제에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도 많고 많이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없었으면 우리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못 앉아있죠. 그렇지만 그게 극단적으로 했을 경우에 굉장히 우리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 혹시